선불교와 관련된 선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선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서는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3만 불 이상부터는 전부 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부터는 지금 개인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2만 불 중반대부터 뭐 힐링이네 웰빙이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3만 불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점점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 소득은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우리나라가 더 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 이제 크기가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하고 자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구로 따지면 2배가 훨씬 넘거든요, 일본이. 그리고 면적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삐까삐까하게 올라온 정도?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중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통계가 다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냥 30년 동안 내리 이렇게 수평으로 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야 저게 가능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넘볼 수 없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만만히 보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한국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에 대한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TV도 뭐 소니가 있고 뭐 이러면 되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죠. 이게 당대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아니면 제 어렸을 때가 너무 옛날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오래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3만 불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아무튼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이 선불교의 명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불교 전공자이기도 하고 선불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게 꼭 중국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변화되고 그런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선이라고 하는 또 특수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적인 걸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명상주의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은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면 인도,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동아시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하고 동남아시아는 이게 한 번씩 검토가 끝난 겁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를 받고 원래 인도하고 프랑스하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인도는 이제 영국이 먹고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가 먹고 거의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중에 태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식민지 지배 상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식민지 지배학이라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일본도 조선을 지배할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의 풍수, 뭐 조선의 귀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과 관련된 문화들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 고적도 뭐 이런 것도 사진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작업을 했고 그때 만약에 일본이 안 해줬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을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정보를 뭐 이렇게 처리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놓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할 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해주냐면 그걸 이제 식민지 지배학이라고 하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저거를 이제 최대한 반발 없이 등골을 빼겠다라고 하는 게 식민지 지배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학교도 근대 학교도 세워주고 다 했지만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을 꼭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에 들어가면 공장을 들어가면 거기 사원복지를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빼먹으려고만은 못해요. 사원복지는 어느 정도 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 가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줘 버리면, 그러니까는 무슨 뭐 사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불량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직률이 생기면서 계속 사람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줘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줘야죠. 그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복지는 복지인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효용성을 좋게 하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착취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걔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걔네 문화는 어떤지를 다 검토해요. 그리고 일본이 뭐 잘한 거는 아니고, 일본이 처음으로 저런 걸 하는 거 아니고, 영국, 프랑스가 다 늘상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시끄러운 데에는 언제나 영국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영국은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는 식민 지배를 하면 걔네들끼리 싸움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200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배받기 전에 마지막 왕조는 무굴 제국, 무갈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인데 왜 힌두가 더 강력하냐? 그게 영국이 스스로 걔네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이슬람들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영국 스스로가 힘이 많이 드니까 힌두교를 끌어올리는 거죠. 힌두교를 우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을 조장해서 영국이 쉽게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거를 EEJ라고 했습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분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힘을 단합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적은 힘 갖고도 얘네를 지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국이 떠나고 나면 인도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게 이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다가 힌두하고 이슬람이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본토 쪽에는 힌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쪽에는 그 다음에 이슬람들이 가게 되는 거고, 민족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 왔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저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영국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독립시켜서 건국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밀약을 하고 하니까 아무튼 영국이 아무튼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 구밀복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대. 제일 이제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기회만 되면 칼을 꽂는 거죠. 그런. 아니, 그 구밀복검이라는 게 고사성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유명한, 다음 시간 정도쯤에 얘기할 건데, 그 이인보라고 하는 재상이 있어요. 당 현종 때.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고사성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약가죠. 앞에서는 그냥 좋게 아유 굉장히 그 사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 다 하고, 기회만 잡으면 그냥 언제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좀 그런데 영국이 그런 구밀복검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을 그 적은 섬나라의 국민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적화된 거고, 그걸 일본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일본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한 사람들을, 그건 뭐 배우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마치 삼성이 일본의 전자 회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식민지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도하고 동남아를 유럽에서 연구를 했어요.
인도에서 동남아. 그래서 인도의 명상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저 남방불교, 지금 윗바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유럽에서 저기 이제 바람이 신비주의에 대한 것들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티베트 쪽도 바람이 한번 붑니다. 근데 그거는 티베트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바람이 더 크게 불었죠. 유럽에서 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뭐 동남아나 저런 쪽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조금 한 100년 이상이 벌써 지나니까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쪽이 1980년대 제 기억에는 80년대 말부터 윗바사나나 이런 것들이 좀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좀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관심을 가진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저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는 유럽에서 한번 다 검토를 끝내고 인기가 식은 거지.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한류가 드라마까지 옮겨가서 갑자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데서 자본들을 주면서 동아시아 쪽에서 뭐 할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폐쇄적이고 일본은 자기네식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그게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을 갈라파고스 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일본은 아직도 팩시를 일반적으로 쓴대. 우리는 거의 없거든요. 팩시 안 써본 사람은 없잖아.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이미 다 지나간 거죠. 그런데 걔네는 요즘도 그런 걸 계속 써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에 문서 첨부해서 넣는 걸로다가 거의 다 대체가 됐죠. 그런데 걔네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네 무슨 고집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골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계속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그렇지. 다행인 거는 우리가 뭔가 힘을 쓰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 불쌍한 거는 그래도 옆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골로 갈 게 있나. 계속 악수만 너무 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대로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아직 그게 안 올라옵니다.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치 신생 독립국 같은 그게 이제 문자의 단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식민지를 겪다가 갑자기 문자를 어느 한순간부터 한자를 쓰다가 한글 전용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전통과 완전히 단절됐죠. 그래서 그 문자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특히 한국 종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됐는가가 문자의 단절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한자로부터 완전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스님들도 한글로다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이 중간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한자를 쓰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동양 철학가들은 대부분 이제 박사과정 졸업할 때 무슨 시험을 보냐면 외국어 시험이 다 있는데 전공 시험 말고 외국어 시험이 있는데 외국어가 2개를 보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박사과정이 이게 수월해져 가지고 하나만 보는데 하나는 무조건 영어고 하나는 이제 선택 언어예요. 선택 언어. 그런데 동양 철학가들은 한자를 선택을 해요. 한문 선택해. 네. 그런데 그게 노자 같은 경우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가 노자를 중3 때 거진 반 정도를 외울 정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 근데 그거를 서술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식민 지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글이 전용화되면서 그게 불교가 타격을 입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개신교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꽂으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에게 원조를 받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신교 쪽에서 원조를 주는 쪽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먹을 걸 얻어 먹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한글 전용이에요. 한글 전용이 되면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한문과 필연성이 없고 순수 한글로서 번역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계속 한문을 쓰다가 보니까 그 한문에 발목이 잡혀 있고 오늘날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도 어려운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완전 번역이. 그래서 완전 번역을 하려면 해체하고 그 문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대체 언어를, 그러니까 대체 용어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 한자를 알고 있던 분들이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최대한 전달이 쉬운 얘기로 해주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현대에 맞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저게 굉장히 경망스럽게 한다. 너무너무 쉽게 그냥 뭐 장난처럼 얘기한다. 근데 오늘날 시절에는 재미없으면 뭐도 악덕이에요. 시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과 단절되면서 신생 독립국가처럼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문화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K-팝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것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어떤 정신 자세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정신이 못 들어가면, 저는 사실 요번에 그 방탄소년단 그 신곡 보면서 야, 얘네가 벌써 어느 정도 생각을 늘려고 하는구나, 사상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독특한 사상이 못 들어가면, 독특한 사상이나 독특한 철학이나 독특한 문화적인 패턴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냥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정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3만 불 이상 되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히 돈 되는 직업도 좋은 거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법대나 의대를 가야 되고 인문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끊어지는 과들이 있었어요. 몇 개가. 그런데 지금은 나를 구현할 수 있느냐, 내 발전력이 있느냐, 자기 발전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 발전력이 없고 단순 반복적인 것들밖에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때려칩니다. 예전보다. 그게 자기 구현의 욕구가 범위가 훨씬 커진 거예요.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이런 때만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그냥 단순 반복적인 거든지 뭐 12시간을 일을 뭐 콘택 600에 그냥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시절이 바뀌었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일은 계속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았던 어른들이 볼 때는 쟤네가 배불러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게 사실은 선불교예요. 선불교.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정신문화들은 식민지 지배교육의 일환으로서 유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끝났고, 그것은 효용적인 답이 아니야 라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예요.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누구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물 빨리고 이제 버려졌죠. 너무 안타깝게. 그거는 티베트 사람들의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89년도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황 중에 한 명인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벨 평화상을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나 이런 거, 그리고 그 뒤로도 헐리우드에서 뭐 쿤둥이라든지 뭐 티베트의 7년이라든지 리틀 부다라든지 그런 속칭 얘기에서 잘 안 터질 것 같은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유럽, 미국이 티벳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티벳을 버렸습니다. 네가 버린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얘기할 때 신강 위구르 자치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때 신강 위구르 자치구 얘기하고 홍콩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만 얘기를 해도 티베트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빠졌어요. 티베트 얘기가 없어요. 그전에는 언제나 티베트 얘기도 여기에 이게 세트로 묶여 있는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였는데 티벳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티벳의 가능성을 더 이상 높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보다도 티벳의 위치가 낮아진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더 이상 영향력들이 확대가 안 되죠. 그래서 저런 쪽의 수행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근에 받아들이면서 저런 것도 있어요? 대단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번 검토를 거쳤고 답이 안 난다고 얘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비해서 선불교는 아직 안 까진 복권이에요. 아직 안 까진 복권. 그래서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선불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열애선이라고 있고, 열애선이 인도의 선불교예요. 불교가 원래 명상주의입니다. 명상주의인데 그게 인도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이라 그래서 이게 중국 선불교예요. 이걸 이제 분리시킵니다. 인도 선불교가 있고 중국 선불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송나라 때가 되면 이제 가나선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나선이라는 게. 그래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높다더라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사고 방식이 달라요. 인도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중국은 이원론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이원론과 이원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원론이 뭐냐면 차안과 피안. 차안과 피안. 히랍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 세계고 우리가 사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데아의 세계. 이게 나중에 헤브라이즘 기독교하고 연결되면서 뭐가 있냐면 얘네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세계랑 다릅니다. 그거는 완벽한 세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이 주관하는 완벽한 세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이 세계,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메롱인 세계예요. 상태 안 좋은. 그리고 여기는 이상세계죠. 완전한.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깨트리려고 했던 거는 이 세계. 이건 부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불교도 이 연장선상에, 인도 불교는 이 연장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게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마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나쁜 거,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이거는 얻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야. 부정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성을 어떻게 해서 탈각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고행을 해서 이걸 벗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명상을 해서 초월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결국 피안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메롱인 세계에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절대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방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차로 가는 거고, 그게 점오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인 깨달음, 단계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화엄경식으로 얘기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그래서 52위 이런 식으로 계위가 쫙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3대 아승기가 547생 동안에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 계속 이렇게 계단 밟아 나가듯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계적인 거고, 그리고 저쪽이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고해,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참아야 되는 세계, 인토, 고통과 그 다음에 계속 참아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걸 견뎌내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의 부정성을 보고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독교도 똑같아요. 청교도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처음 넘어가서도 청교도들 보면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참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거야.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인도의 고행주의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해서 몸을 계속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존재한 이 세계는 다 부정성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이 자체가 거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핍박을 해서 고통을 줘서 내가 이 때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이제 수정주의는 명상하는 거는 그걸 초월적으로 정신만 빼서 움직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보리수 밑에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은 게 완전한 정각이 아니고 육체가 사라졌을 때, 열반을 얻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불기 1년이 되는 거고, 35세 때의 깨달음을 유여열반, 아직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습기 같은, 쉽게 말해서 조금 잔여적인 부분들의 처리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야.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80세 때 열반에 드셨을 때가 무여열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다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론론에서 이원론적 사고에서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정신은 이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정신만.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신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 상에서 네오가 각성하면서 신통 비슷하게 총알도 피하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건물을 뛰어다니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신통이 긍정된다더라. 근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론론이고, 그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과 긍정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쪽을 볼 거냐 이쪽을 볼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 한번 바뀌면 그게 극락이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지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적 전에 천동설을 사람이 생각하다가 지동설로 관점이 바뀌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도노다. 가장 확실한 도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해 본 것만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지 같은 사고입니다. 냉온자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차고 뜨거운 거는 물을 마셔봐야 안 돼. 찬물이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안 돼. 그런 식의 그 미개한, 그건 진짜 미개한 생각이거든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 걸 손으로 부모님을 도대체 일부분밖에 평생 동안 같이 살아도 못 만져봤다니까? 그럼 부모님의 몸이 전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일부를 손을 잡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 번 잡아보면 이게 전체가 있는가 보다. 유비추리로다가 판단하는 거지. 그걸 전체를 다 나는 직접 경험한 것만 인정할 거예요. 또라이입니다. 그럼 과학은 어떻게 할 거야? 우주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다 그냥 망원경 갖고 보는 건데, 직접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야, 망원경이 왜곡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고 경험한 거는 지구 안에, 같은 지구 안에 있어도, 아니면 우리나라 땅 안에 있어도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내가 설악산에 가면 내가 설악산에서 밟은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 거야? 설악산을 하루 종일 다녀도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그냥 딱 봐서 설악산이 이만한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해서 그 경험한 것만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사고입니다. 그거예요. 원시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경험한 것은 확실한 거래. 절대 그렇지 않죠.
경험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범하는 오류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에 나 맞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약속 뭐 했었어.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도 착각한다니까요.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미리 뭘 보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을 때는 이제 훅 갈까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여러 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자 이러면 그냥 주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사람 이름이 주희고 호는 회암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다 계속 저 같은 경우도 반복하는 사람은 착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쓰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오락가락 아니 인간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잘못된 거가 연결돼서 중간에 끊어져서 잘못된 게 연결돼서 그게 마치 하나의 세트였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던데 제가 나 깜짝 놀랐는데 지난 시간에 단도직입을 짧은 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짧을 단자가 아니고 헛단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자루 칼로 돌진한다는 뜻이에요. 짧은 칼로 쑤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단도 하면 떠오르는 첫 그게 당연히 짧은 칼 이렇게 생각하거든. 장검, 단도 이렇게. 근데 그게 헛단자야. 가만히 생각,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PD님한테 말해야 되나? 좀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도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 고향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향수가 떠오르고 뭐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직접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걸 다녀서 사실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골 출신들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그게 존재한다면 여러분 기억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얘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야, 이 정도 갖고 뭐가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으로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사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100%의 지식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불의 대본론만 불이 뜨거운지 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는 불이 안 돼봐도 이게 손이 뜨거운지 다 아는데 뭐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동설로 바뀌면 이거는 경험은 똑같다니까. 경험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치적으로 한 번만 생각이 딱 전환되면 그게 도노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시 천동설로 넘어오지 않아. 지동설로 한 번 넘어가면.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것은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직접 경험이 없어도 간접 경험만 갖고도 도노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도 도노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불교가 동아시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원래 인도 유럽어족 이렇게 해서 하나로다가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거고 동아시아가 이게 독립문화권이거든요. 굉장히 커서 그렇지 하나의 어떤 특수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론론적 사고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 한번 바꾸면이라고 하는 도노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선불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이 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단절이 돼버렸고 그 전통이 단절이 됐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선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한 700년 정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페브로 해석이라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갈 때 불교를 억누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결혼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이게 남아있는 세상에 700년 동안 계속 어떤 명상 수행론이 내려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명상이라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정신을 내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찌어온 이 살을 몇 달 만에 뺄 수 있어? 안 빠져요. 쉽지 않아요. 절대 안 쉬워.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몸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정신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어요. 단지 부작용이 있는데 왜 잘 티가 안 나냐? 티가 안 나지. 왜냐하면 정신에다 하는 거니까. 한의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의학은 여러 약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부작용이 나는지 정확하게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양약은 그중에서 특수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을 낸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고, 한의학은 풀 삶아 먹는 거잖아. 여러 풀을 삶아 먹는데 어떤 게 작용하는지 이걸 어떻게 가려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게 믹스 커피였던 거야. 그러면 설탕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프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원두 커피를 마신 거야. 그러면 이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의 차이지 명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3상까지 완료된 거,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거, 어느 정도 이상 오래돼서 검증이 끝난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본다면 이게 한국 불교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이 세 가지를 꼽거든요. 이 세 가지. 그게 이제 작용주의, 일상성, 감정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사실 저는 작용주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이에요.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작용주의는 동적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상과 유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완벽한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감정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인도적인 문화는 인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키고 정자징심, 그 다음에 존천지 거인욕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키고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속된 걸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딱 뭐랄까 투명한 거울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이 아니야. 동아시아는 그게 섞여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물이 파도가 일어나는 물보다 더 대단한 물이 아니에요. 그걸 물 자체로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긍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현대적으로 맞아요. 현대적으로.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게 최강입니다. 최강. 근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선불교가 저걸 살리지를 못해. 저게 최강인데.
저것들을 어떻게 좀 딱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건 상품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건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프리카에서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중동도 그런 거지. 차라리 기름을 파서 거기다 대규모 정유시설을 해서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단가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원유를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저걸 조금만 현대적으로 가공시키기만 하면 참 좋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가 원석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에이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하고 오래 있었던 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걸 좀 약간 낮춰본다니까. 우리 걸 높여보는 게 아니고 에이 우리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동남아나 인도나 야 동남아 인도 우리 거보다 더 대단하지 않을 더 대단할 게 뭐가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대단하면 그렇게 살겠냐?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 부분이 작동해야 이게 사회를 계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진기한 건데 딱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사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있어서 획을 긋는 생각을 해낸 게 육조혁명에서부터 시작되는 선불교 전통인데 그거를 잘 못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선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